호르무즈 해역 완전 봉쇄된 브렌트유 200달러 찍을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지금 TV만 틀면은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제가 들으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역 봉쇄 시나리오별 브렌트유 가격 전망에 대해서 석유 생산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완전 봉쇄가 이루어진다면은 배럴당 브렌트유는 2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주 이내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이렇게 재개방을 하게 된다면은 유가는 70달러 선 정도로 해서 안정이 되겠지만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기뢰, 뭐 대함, 미사일 등으로 해협을 완전 봉쇄하면 브렌트유는 배럴당 2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치방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암울하죠. 암울하죠. 이래 되면 정말 정말 암울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에서 제가 두바이 유지표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바이 유지표는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동동산 두바이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딱 띄워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그 의존도가 높은 그러한 그 원유가 중동산 두바이유다. 그러면 자. 이렇게 중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쪽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나라들은, 원유가 하나도 안 나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오로지 수입에 의존해서, 그 자체 내부의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원자재로서의 원유의 중요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그 세 나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가가 올라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가니까 안 나고 이제 100% 원유를 수입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죠.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죠. 기름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원유에서 발생되는 그 뭐 화학, 중화학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는 그 원자재라서 이야기하는 원유 가격이 뭐 지금보다 뭐 1.5배 혹은 2배 정도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원가가 상승하면은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기업에서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내가 판매할 때 상품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오른 가격을 소비자가 받아주지 못한다면은 그 부담은 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윤이 하락하는,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어제 오늘의 주가 폭락이 물론 많이 오른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펀더멘탈의 문제도 같이 그 하락의 큰 요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는 올라가요. 원자재 가격이 원가가 올라가니까는 물가는 올라갑니다. 상품 가격은 올라가는데 기업 실적은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임금은 감소하겠죠. 기업 실적이 안 좋은데 보너스 주고 이렇게 돈 잔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 임금을 줄이겠죠. 임금을 축소시키겠죠. 그러면 임금이 축소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비가 또 둔화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흔히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태그라 부르죠. 스태그라 부르죠.
그만큼 유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국채 금리도 많이 상승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은 국고채 금리 해가지고 지금 3.22%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채 금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출금리 5% 보셔야 되거든요. 대출금리는 5%다. 자, 그러면은 기업으로서는 최악이죠, 그죠? 기업으로서는 최악이죠. 원자재 가격 올라와. 대출 없이 기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대출 끼고, 은행 대출 끼고 하는데, 이렇게 대출 금리까지 올라간다면은,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이윤을 내도, 그걸로 대출이 이자 갚기도 버겁다, 힘들다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는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양상들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 예. 자,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은행은 저번 주에, 기준금리를 동결시켜줬죠. 10번 연속 동결을 합니다. 기준금리를 또 동결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이창용 총재가 있는 한해는 올해 4월 달까지인가가 임기인데, 다 됐죠, 이제. 자기가 그 한국은행 총재로 있는 한해는 지금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왜 또 금리를 동결시켰는가? 원인은 세 가지로 들었는데, 환율이 불안하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세 번째, 올해는 수출이 고조될 것 같아서 경제 성장률이 좀 상승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 금리를 동결해야겠어. 라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바로 저번 주의 일입니다. 바로 저번 주에 동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래요.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같은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오르면서 원가는 오르는데 기업으로서는 대출금리까지 같이 오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라도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내릴 방법이 없죠. 환율이 저렇게 지금 뭐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내릴 수 있을 때 못 내렸던 그 후폭풍이 지금 실제로 내려야 할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그 족쇄가 되어서 그 발목을 잡고 있다. 좀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창용 총재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방구석 유튜버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내려야 할 타이밍에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이창용 총재가 큰 몫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출금리가 이 정도면 이제 5% 넘어서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이제는. 대출금리가 5% 넘어가면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대출금리가 5.5%가 넘었어요. 대출금리가 6%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작전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B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떤 자산이라도 과하게 오르면은 반드시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는가. 그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이야 이야기하죠, 그렇죠? 부디 이번 그 이란전 사태에서 자산의 큰 손실 없이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